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고 고구려가 그걸 막아내는 그런 과정을 봤었죠. 뭐 십자외교의 형성, 뭐 수나라가 공격할 때 을지문덕, 그다음에 뭐 당태종, 연개소문, 뭐 안시성 싸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인데 삼국통일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삼국시대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삼국통일을 이뤄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신라가 이 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어느 왕 때였어요?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는 과정이었죠. 원래는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동맹을 맺어서 같이 올라가서 같이 공격하기로 했던 거고 그걸 성공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신라가 백제를 배신해서 백제를 몰아내고 한강 유역을 독점적으로 차지를 하죠. 그리고 배신당한 백제는 성왕이죠.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죠. 관산성을 공격하는데 이 전투에서도 패배해서 결국 백제 성왕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사실 백제는 거의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랑은 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고구려 땅이었던 한강 유역을 그 중요한 한강 유역을 고구려한테 빼앗은 거니까 고구려랑도 관계가 좋지 않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로의 신라는 사실상 한반도의 왕따인 그런 모습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제 무왕 이후로 끊임없이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 이 의자왕이 백제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도 대하성을 공격해서 대하성을 차지할 만큼 백제는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했던 거죠. 이 정도를 같이 받으시면 되겠고 대하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 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일단은 백제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고구려나 왜 이런 데 도움 요청을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고구려가 신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강 유역을 빼앗은 나라인데. 그래서 이게 다 거절당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김춘추라는 사람이 가거든요. 근데 김춘추는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왕족이고요. 신라의 가장 높은 왕족이에요. 그리고 왕위 계승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신라 입장에서 나름대로 정성을 보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제의 끊임없는 공격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신라의 요청을 이제 고구려가 거절을 하게 되고요. 일본으로도 외로도 도움 요청을 보냈는데 이것도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신라가 지금 도움을 구할 때가 근데 사실은 고구려에 도움 요청을 보낼 땐 거절당할 걸 알고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이런 심정으로 보냈을 텐데 결국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당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김진추를 당나라에 파견해서 동맹을 제의하는데 처음에는 거절당합니다. 처음엔 거절당하는데 진덕여왕 때 다시 가요. 근데 이 다시 가는 걸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자 보시면 지금 당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나라한테 뭐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한번 거절당했다가 다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뇌물을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이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요거는 삶의 꿀팁이야.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제안을 해서 그걸 성공시키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는 이 제안을 성사시켜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를 설명해야겠죠. 네가 얻는 이익은 이런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이익을 듣고 달콤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전략이 아니고 전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내 제안을 듣고 자기가 얻을 이익에 대한 달콤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설득력이 있다. 해보면 성공할 만한 거겠다. 이 전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춘추는 두 번째 다시 진덕여왕 때 갈 때는 이 두 가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뭐 어느 왕 때 간 건지는 뭐 그런 건 괜찮아요. 지나가셔도 좋은데 두 번째 갈 때는 김춘추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갔는지를 꼭 생각을 해두세요. 일단 김춘추가 상황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당나라는 고구려 공격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당나라에 앞선 수나라 때도 공격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하는 거예요. 즉 당나라도 고구려를 공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신라가 만약에 백제, 고구려 다 무너뜨리는데 성공하면 그러면 뭘 주겠다? 대동강 이북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리고 당나라가 이 얘기를 듣고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두 번째로 갔을 땐 당나라가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당 동맹이 결성되고 그에 따라서 나당 연합군이 구성되는 거죠. 이 나가 신라를 의미해요. 신라의 나자고 당나라 당자입니다. 그래서 나당 동맹이 결성되고 나당 연합군이 구성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지 안에서는 요거는 봤죠. 김춘추가 얘기하는 당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이 그게 바로 대동강 이북이죠. 대동강은 평양에 흐르는 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본 게 요 전략이죠, 전략. 도대체 김춘추가 어떤 전략을 얘기했길래 당나라가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 둘 다 중요해요. 자, 김춘추가 당나라로 갑니다. 가서 얘기를 꺼내요. 나 또 왔어. 근데 저번처럼 싫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봐. 너네 솔직히 말해봐. 너네 예전에 수나라일 때도 그렇고 지금 너네도 그렇고 둘 다 고구려 공격했었잖아. 잘 됐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약을 올리는 거죠. 근데 당나라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한번 저번에 거절당해서 또 온 거면서 왜 그런 안 좋은 옛날 얘기를 꺼내? 뭐 좋은 얘기라고 옛날 졌던 얘기를 왜 꺼내요? 그래서 승질을 부리는 거죠. 그때 얘기를 왜 꺼내냐? 기분 나쁘게 꺼지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 그거 아냐? 너네 백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대. 막 귀족들이 왕한테 대들고 정치 개판이고 백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들으면서 어이가 없지.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옛날에 뭐 고구려한테 졌던 얘기 이런 기분 나쁜 얘기 꺼내면서 그래갖고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백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래서 당나라가 어쩌라고 뭔 상관이야. 무슨 백제가 뭘 상태가 안 좋든 말든 어떡하라고 임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김춘추가 답답한 척을 해요. 야,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내가 백제 약하다는 얘기를 지금 왜 하겠어? 내 얘기가 뭔지 못 알아듣겠어? 니네 이 정도로 전략적인 센스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처음엔 황당해하죠. 근데 조금씩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 어? 그 얘기인가? 그죠? 그 얘기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김준추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자, 옛날에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실패했던 얘기를 꺼내고 약을 올리면서 야, 백제가 상태가 안 좋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냐면 자 여기서 김춘추가 하나의 얘기를 더 꺼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전략이 먹혀서 다 성공을 하면 여기가 평양성이죠. 이게 대동강이거든요. 이 땅 이북 지역은 너네한테 주겠다라고 당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도 이제는 김춘추의 전략을 알았기 때문에 오케이 풀거래 인정. 그래서 이렇게 나당 동맹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느낌이 혹시 오시나? 김춘추가 얘기한 전략이 뭘까요? 맨날 그렇게 고구려부터 먼저 까지 말고 그 센 고구려부터 먼저 까지 말고 이미 충분히 약해져 있는 백제부터 까자는 거예요. 백제를 먼저 까면 백제는 쉽잖아. 왜냐면 작은 나라고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이라며. 그러면 백제는 금방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러면 백제를 까면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공격할 때는 양면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신라가 보급을 확실하게 지원해 줄 거기 때문에 전쟁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신라의 보급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김순추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얼마나 공격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맺어지면서 나당 동맹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대로 김춘추의 전략대로 백제 먼저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김춘추가 왕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춘추는 최상위 왕족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백제를 본격적으로 공격할 때는 발음이 왜 이러죠? 본격적으로 공격할 때는 이제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당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나라랑 나당 동맹을 맺을 때 신라 측의 협상 담당자는 김춘추였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는 김춘추 얼굴 보고 김춘추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믿고 이 동맹을 결성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김춘추가 왕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때 김춘추가 했던 얘기들, 그 얘기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즉 당나라는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동맹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백제부터 공격을 시작했고요. 백제는 아니나 다를까 원래도 고구려보다 훨씬 작은 나라고 더구나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결국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나라가 먼저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유신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김유신 장군이 지금의 충남 논산인 황산벌에서 이제
백제의 마지막 남은 장수였던 계백이 데리고 있는 백제의 마지막 병력 이 5천 결사대 5천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건 신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계백이 이제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데리고 있는 결사대는 5천 명 정도였고요. 김유신이 끌고 간 병력이 한 10만 명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승부가 정해져 있는 그런 전투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계백이 이 전투에 나설 때 질 게 뻔하기 때문에 나는 백제에 충성하는 장수니까 목숨을 바치기 위해 가지만 이게 질 게 뻔한 전투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이고 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질 게 뻔한 전투고 신라가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면 내 가족들이 신라한테 치욕을 당할 거다 이거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 황산벌 전투에 관해서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이 화랑 기억나세요? 화랑? 그 진흥왕이 정비했었던 김유신이 데리고 갔던 화랑 출신 장수 중에 관창이라고 있어요. 아직 장수가 아니지. 그냥 화랑이에요, 화랑. 근데 이제 이 화랑 관창이 계백을 상대하면서 보여줬던 어떤 용맹함 이런 것들도 얘기가 전해지는데 어쨌든 황산벌 전투는 당연하게도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마지막 전투였고요. 백제는 수도였던 사비성이 함락당하면서 이렇게 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제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 백제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황산벌 전투가 있었던 지금의 충남 논산 황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사비성 여기가 함락당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한만했던 백제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할 때는 다시 또 왕이 바뀌어요. 이제 김춘추 무열왕은 늙어서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다음 문무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당 동맹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고구려는요. 그래도 고구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개 소문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잘 막아요. 잘 막는데 연개 소문 자식들 사이에 막 왕은 아니지만 연개 소문 자식들 사이에 권력 계승 분쟁 이런 것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연개 소문이 죽고 나서 사실은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와 있다시피 고구려는 이미 수나라 당나라랑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지쳐 있다고. 사실 이 지쳐 있는 고구려를 데리고 연개 소문이나 되니까 나당 동맹군을 맞서서 잘 지켜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개 소문이 죽고 이제 권력 계승 분쟁이 생기면서 이제 고구려는 더 큰 혼란에 빠지고 결국에는 나당 동맹군한테 평양성을 함락당하면서 고구려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멸망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했던 거예요. 고구려가 그동안 워낙 수나라 당나라 막아내면서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해서 지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마지막까지 고구려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던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그 자식들끼리의 이제 어떤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고구려가 혼란을 느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였던 평양성이 함락당하면서 고구려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나라가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김춘추의 전략이 먹힌 거죠. 어, 근데 이제 우리도 뭐 초등학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하고 나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구려랑 백제도 자기네 나라가 비록 망했지만 다시 백제를 일으켜 세워보려고 부흥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운동은 별건 없고 그냥 부흥운동을 했던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활약했던 지역들을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고연무라는 인물이 오걸성에서 그다음에 건모잠이라는 인물이 한성에서 근데 이 한성은 서울이 아니에요. 지금의 황해도 재령지방에 있는 곳인데 어쨌든 이런 곳에서 고연무가 오걸성에서 건모잠이 한성에서 이렇게 부흥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 안승은요 고구려 왕족인데 되게 특이하게도 원래 백제의 지역이죠. 지금의 익산인데 금마저라는 지역에서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들이 있는 지역은 원래도 고구려 지역이잖아요. 근데 안승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백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건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 이제 흑치상지라는 인물이 임준성에서, 그다음에 복신, 도침, 그다음에 백제의 왕자였던 풍 이런 인물들이 주류성에서 부흥운동을 하게 되고 또 백제의 오랜 친구였던 일본이 또 백제 부흥운동을 도와주러 백강전투를 지원해주러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하는데 요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다 어느 인물이 어디서 했는지 싹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냐면 특이하잖아요. 고구려 왕족인데 안승이 고구려 왕족인데 고구려 지역이 아니라 백제 지역 금마저에서 부흥운동을 하고 있는 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다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가장 특이하고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삼국 통일이 완성될 줄 알았지. 근데 이게 참 특이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삼국시대인데 그중에 두 나라가 망했어. 그럼 남은 나라가 통일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통일 작업의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이걸 김춘추는 아마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을 보면 혼자 다 한 게 아니죠. 당나라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약속받은 땅이 있죠. 대동강 이북이라고 하는 약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치 당나라의 관청 같은 걸 세워두게 돼요. 한반도를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필기부터 할까요? 안동도부, 계림도독부, 웅진도독부 이런 것들을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어, 필기 다 하셨죠? 지도로 보면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 중에서는 안동도우부가 가장 큰 기관이에요. 그래서 안동도우부가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지역의 가장 큰 기관으로 안동도우부를 평양에 두고 그다음에 백제 지역의 웅진도독부, 신라 지역의 계림도독부를 둬서 안동도우부가 계림도독부, 웅진도독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죠.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해요. 그죠? 사실 통일 과정에서까지만 하더라도 신라와 당은 동맹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제 고구려 백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왜 정치적인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딱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저항을 하게 됐는데 신라는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하냐면 지금 고구려와 백제가 망했잖아요. 근데 그 유민들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저항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랬다고 해요. 그 당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통역사가 필요했대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끼리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통역사가 필요 없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나라는 다르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최소한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유민 입장에서도 차라리 신라의 지배를 받았으면 받았지 당나라가 한반도로 쳐들어오는 꼴은 못 보겠는 거예요. 신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 백제의 부흥운동을 오히려 지원해주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민족 단위로 힘을 합쳐서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기억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왕족이었던 안승을 신라가 배려해줘서 백제 지역인 금마저에 있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승은 금마저에 있으면서 신라의 보호를 오히려 받으면서 부흥운동을 해요.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승의 금마저를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 당나라를 맞서 싸워서 육군은 매수성에서 그다음에 수군은 기벌포에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매수성의 성은 말 그대로 성이고요. 기벌포의 포는 이제 배들이 들락거리는 포구를 얘기하죠. 어쨌든 육군은 매수성에서 수군은 기벌포에서 당나라를 맞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당나라가 안동도부를 요동으로 옮기고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약속대로 대동강 이북 지역은 당나라가 가져가지만 그 이남 지역은 신라가 확실하게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라는 어쨌든 당을 물리치고 뭐 약속한 대동강 이북이야 어쩔 수 없이 져야겠지만 대동강 이남의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무왕 때인데 요거 순서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 통일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 2, 3, 4. 1단계는 뭐예요? 김춘추가 삼국이란다. 나당 동맹을 완성하는 과정이죠. 왜 그러죠?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체결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올라서서 어디를 멸망시키는? 백제를 먼저 까죠.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왕이 바뀌죠. 3단계는 문무왕으로 바뀌어서 문무왕이 어디를?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을 3단계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 4단계는 문무왕이 나당 전쟁, 그래서 당나라를 이제 몰아내는 그게 이제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어,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저거 왜 PPT 안 쓰고 제가 직접 필기를 해드리냐면 저 정도는 여러분들이 학습지에 직접 손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매소성이고요. 여기가 기벌포예요. 각각 여기서 이렇게 전투에 승리하면서
나당 전쟁을 끝내고 당나라를 대동강 이북 지역으로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삼국 통일 이후에 신라의 행정 제도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민족 의식이 있죠. 고구려 백제 유민과 함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맞아 싸웠으니까 민족 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국의 문화 통합을 위한 어떤 민족 문화 발전 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을 몰아낸 자주적 성격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계점으로는 당에 의존했던 과정. 그다음에 어쨌든 고구려 백제 신라 지역을 다 차지한 건 아니라는. 대동강 이남으로 영토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대동강 이북 지역은 당나라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고구려 땅의 대부분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점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